자, 고구려 서현이 1번 답 뭐야? 주문? 바로 똑바로 해, 주몽. 자, 그 다음에 시야 2번 답 뭐야? 2번. 응? 시야, 어, 37년? 정차려. 예, 기원전 47년이야. 혜연이 3번, 줄분? 중번. 주아 4번. 유리왕? 응? 그 다음에 주원이 5번. 장수왕, 네. 서준이 6번. 중국 지린성, 네. 궁국진에서. 그 다음에 서현이 7번. 백제 공격, 혁신, 허연, 정복. 네. 백제 출신 거란 정복. 만주 지역 일대죠. 시하 8번. 남쪽의 백제 신라를 경제하고 한강 유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주아 9번. 저요? 음. 아, 혜윤이 9번. 네, 9번. 9번이요. 음. 은성? 응? 은성? 한성, 그리고 위례성. 주아 10번. 울무지 무덤? 네, 적석초이래죠, 돌부중에서. 우원이 11번. 391년, 네. 서준이 12번. 을지문덕, 네. 그다음에 음, 서연이 13번. 대망리지 제도? 네, 대묘, 대망리제도. 시하 14번. 신라, 신라. 혜윤이 16번, 15번. 15번이요. 음, 668년. 그러니까, 주아 17번, 아, 16번. 16번이요. 음, 주작, 주작. 주작 세를 얘기하죠. 그다음에 7번. 주원이 17번. 어, 어디야? 요동만주, 네, 유독 또는 부여. 네. 서준이 18번. 18번 백악곡사 의천, 아닙니다. 아니에요? 의천 아니고요. 자, 그러면 아, 뭐야, 누구야? 각훈? 아닙니다. 아는 사람, 서바이벌입니다. 주와 좋아. 18번이에요. 8번. 1년? 일현입니다. 일현.
19번 서바이벌. 서양, 서연. 멍사나, 왕선학. 20번 서바이벌이. 선생님, 음, 했던 사람은 안 되죠. 안 돼. 20번 서바이벌. 서준, 음, 신라, 아닙니다. 하민, 하민, 고구려. 고구려. 너는 왜 늦게 들어와? 먼저 깜빡, 선생님, 깜빡했어요. 이거 20번 신라 맞다고 되어 있는데, 고려지 신라 삼국 중 가장 먼저 건국대 왕조가 신라라고? 신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디서? 인터넷에서요. 자, 한번 볼게요. 고구려, 신라, 백제 중에 가장 먼저 건국된 왕조, 가장 먼저 건국된 왕조. 내가 상식적으로도 아는데, 왕조는 고구려입니다. 고구려 신라 백제 중 가장 먼저 건국된 나라는 고구려입니다. 삼국사에 따르면 신라가 기원전 57년, 고구려 기원전 37년, 백제가 기원전 18년에 건국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고구려의 건국이 가장 이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구려입니다. 니 건 어디 거야? 20년 차이 납니다. 신라랑. 오케이? 네, 음. 어, 서준아, 담비한테 전화해봐. 얘 자고 있는 것 같아. 자, 그리고 어민, 네, 어민 형제. 그 책, 어떻게 책 다 읽었나? 거의 다 읽었어요. 거의. 너 몇 페이지짜리야? 저 200페이지 정도. 그리고 한자는 다 외웠어? 대기 숙제? 네, 문자 외운 것 보내시고. 문장 쓰기 했어? 아니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줄거리를 좀 봐야 되는데 줄거리는 영상으로 한번 보고 아마 영상으로 오늘 다 못 보면 텍스트로 다음 주에 한 번 더 정리할게. 그게 헷갈려. 이게 주인공만 550, 아니, 인물만 559명이 나오는데 물론 음, 우리가 집중해서 보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먼저 줄거리를 한번 빠르게 좀 볼게요. 문학 족족입니다. 오늘 자, 봅시다. 여러분의 손에 쥐어드릴 작품은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러시아의 대부노이자 작가들의 작가라 할 수 있는 톨스토이는 1828년 러시아의 귀족 가문에서 태어납니다. 16살에 카잔 대학에 입학했지만 3년 만에 공부를 포기했고 20살에 고향을 떠나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가산을 탕진하기도 했죠. 이처럼 젊은 시절의 톨스토이는 쾌락에 탐닉했었는데요. 이를 보다 못했는지 그의 형이 톨스토이에게 입대를 권유했고 그는 장교가 되어 이곳저곳에 전장을 누비기도 합니다. 톨스토이가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한 것은 제대한 이후였는데요. 젊은 시절의 다양한 경험들이 자양분이 되어 그의 작품에 깊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나이가 들면서 종교적인 색채가 짙은 작품들을 많이 남기기도 했죠. 전쟁과 평화는 조금이라도 문학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모를 리가 없을 정도로 유명한 작품입니다. 톨스토이의 3대 걸작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이 작품의 등장인물만 559명이나 된다고 하고 1864년에서 1869년까지 집필기간만 몇 년이 걸릴 정도로 분량도 상당해서 주눅이 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전쟁은 1805년 아우스트리츠 전투와 1812년 나폴레옹의 러시아 원정, 러시아에서는 조국전쟁이라고 부르는 굵직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유유히 흐르는 큰 강물처럼 커다란 사건을 다루는 대하소설인 만큼 생각보다는 극적인 요소가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역사를 바라보는 작가 톨스토이의 철학이 너무나도 잘 드러나고 있는 작품이죠. 워낙에 긴 소설이라 선뜻 짚긴 어렵지만 읽고 나면 마치 높은 명산을 등산한 느낌처럼 성취감과 절경을 맛볼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쟁과 평화를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작품의 주요 등장인물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작품의 등장인물은 559명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요 등장인물도 많은 편이긴 한데요. 이 소설의 주된 줄거리를 이끌어 나가는 인물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6명의 젊은 귀족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볼콘스키 가문의 안드레이가 있고요. 그의 여동생인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또 베조프 가문의 사생아 피에르가 등장하고 그의 아내인 프라긴 가문의 옐렌이 있죠. 로스트프 가문의 니콜라이와 그의 여동생 나타샤도 있습니다. 이들은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마리아와 니콜라이는 나중에 부부가 되고 피에르는 옐렌이 죽은 후 나타샤와 재혼하죠. 조국 러시아가 처한 위기의 한가운데서 이 작품의 주요 줄거리를 이끌어가는 이들이 바로 이 6명입니다. 그럼 이 작품의 주요 줄거리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작품의 시대적 배경은 1800년대 지지를 보내고 있었죠. 볼콘스키 가문의 안드레이와 로스토프 가문의 니콜라이 역시 장교로서 임관하여 전쟁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안드레이의 경우는 아내 리자가 출산을 앞두고 있는 상황임에도 참전을 결심하죠. 그는 아내 리자를 시골의 자기 아버지의 집에 맡깁니다. 안드레이의 아버지 볼콘스키 공작은 이전 시대에 황제의 총애를 받던 사람이지만 지금은 정계에서 은퇴하고 자기 영지에 은거하고 있었죠. 그의 괴팍한 성질 때문에 딸 마리아마저도 그를 어려워합니다. 한편 베조프 백작의 사생아인 피에르는 파리에서 얼마간 지내다가 최근에 러시아로 돌아온 사람이었는데요. 러시아 상류사회는 사생아에 불과한 그에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러시아 최고의 부호인 베조프 백작이 사망하며 피에르를 상속자로 지명하면서 피에르는 일순간에 부와 명예를 손에 넣게 되죠. 지혜주의자인 바실리 공작은 피에르에게 접근하여 자기 딸 옐렌의 미모를 이용해 두 사람의 결혼을 성사시킵니다. 1805년 안드레이와 니콜라이는 각기 프랑스와의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 부대로 향하게 되고 러시아와 동맹 오스트리아는 프랑스와 한판 전쟁을 벌이죠. 이 전쟁이 바로 나폴레옹, 알렉산드르, 프란츠 등 3개국의 황제가 모두 참전한 아우스터리츠 전투입니다. 이 전쟁에서 러시아는 프랑스에게 패하고 니콜라이는 무사히 귀환하지만 안드레이는 부상을 입고 프랑스군에 포로까지 됩니다. 귀환한 니콜라이는 휴가를 얻어 집에 돌아오고 아버지 로스토프 백작이 집안 경영에 소홀하여 가세가 기울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런데도 그는 철없이도 카드놀이를 하다가 막대한 돈을 빚지고 다시 부대로 복귀합니다. 한편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피에르는 불행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데요. 아내 옐렌과의 사이가 좋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녀는 다른 남자들과 연문을 뿌리고 다녔던 겁니다. 피에르는 아내와 연문을 뿌린 돌로프란 남자와 결투까지 벌이게 되고 결투에서 이기긴 하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부부 사이는 완전히 틀어지고 합니다. 피에르는 모스크바를 떠나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떠나고 그 길에서 프리메이슨 단원을 만나 프리메이슨에 깊이 빠집니다. 한편 포로가 되었던 안드레이는 건강을 회복하고 풀려나죠. 그는 집으로 돌아오지만 아내 리자가 아들을 낳다가 결국 죽고 마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프리메이슨에 빠진 피에르와 상실감에 빠진 안드레이는 각각의 방식으로 영지에 대한 개혁을 시도하며 살아갑니다. 그 와중에 러시아와 프랑스가 강화를 맺으면서 유럽 대륙에는 일시적으로 평화가 찾아오죠. 러시아는 알렉산드르의 명령으로 일련의 개혁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안드레이 역시 이 작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안드레이는 로스토프 가문과 친교를 이어가다가 니콜라이의 여동생 나타샤와 사랑에 빠져 둘은 약혼을 하죠. 하지만 괴팍한 안드레이의 아버지 볼콘스키의 방대로 결혼을 1년이 늦어지게 됩니다. 안드레이는 약혼녀 나타샤에게 1년간 자유를 주는데 그 기간 동안 나타샤는 아나톨이라는 남자를 좋아하게 되어 그와 야반 도주를 하려다 발각되는 바람에 두 사람의 약혼은 깨어지고 맙니다. 1812년에 영국과 국교를 단절하라는 나폴레옹의 대륙 봉쇄령을 어긴 러시아와 프랑스 사이에 다시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역사에 나폴레옹의 러시아 원정이라고 기록된 전쟁이 시작된 건데요. 격분한 나폴레옹은 프랑스, 이탈리아, 프로이센, 폴란드 등으로 60만의 연합군을 구성하여 러시아로 진격해 들어갑니다. 안드레이와 니콜라이는 다시 전선으로 향하죠. 러시아군은 스몰렌스크라는 곳에서 패전하고 양군은 보로디노라는 곳에서 대치하게 됩니다. 안드레이는 전쟁터 근처 영지에 있는 가족들에게 피난을 권하죠. 아버지 볼콘스키가 죽어 혼자 된 마리아는 피난을 가는데 마침 근처를 지나던 니콜라이가 그녀를 도와주고 두 사람 사이는 호감이 싹트게 됩니다. 보로디노 전투에서 러시아군은 프랑스군의 공세를 잘 버텨내지만 양군의 손실이 너무 커 수적 열세인 러시아군은 모스크바까지 버리고 후방으로 퇴각하게 되고 나폴레옹의 프랑스군은 모스크바를 점령합니다. 모스크바의 로스토프 가문은 부상병들의 후송을 도우며 피난을 가는데 후송병들 중에 약혼자인 안드레이가 있음을 발견한 나타샤는 그를 극진하게 간호합니다. 그 마음에 감동한 안드레이와 나타샤의 사랑은 회복되지만 안드레이는 결국 죽고 말죠. 한편 모스크바의 참화와 관계없이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상류 사이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피에르의 아내 옐렌은 방탕한 생활을 이어가다 결국 죽음을 맞게 되는데 이때 피에르는 모스크바에 있었습니다. 피에르는 프랑스군에게 약탈당하는 여인을 돕다가 모스크바 방화죄를 뒤집어쓰고 포로가 되죠. 러시아의 혹독한 겨울이 다가오자 나폴레옹은 철군 명령을 내리고 프랑스군은 포로들과 약탈품을 가지고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함께 끌려가던 피에르는 포로들 중 플라톤이라는 농부를 만나고 그와 대화하면서 인생의 진리를 깨닫게 되죠. 결국 피에르는 러시아 게릴라군에 의해 구출됩니다. 프랑스가 물러간 후 러시아는 다시 평화를 되찾고
아내 옐렌을 잃은 피에르는 남몰래 흠모하던 나타샤와 결혼하고 나타샤의 오빠인 니콜라이는 안드레이의 동생 마리아와 결혼하여 행복한 생활을 하는 것으로 소설은 마무리됩니다. 이제 이 작품의 감상평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작품은 전쟁도 평화도 우리의 일상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평화, 전쟁, 평화, 전쟁, 평화를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특이한 점은 소설이 진행될수록 전쟁과 평화의 구분이 점차 모호해지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실제로 전투가 벌어지지 않는 평화 시기에도 마치 전쟁과 같은 긴장감이 고조되는 모습을 묘사하는가 하면 총알이 빗발치고 포탄이 터지는 전장에서는 평화로운 교착 상태를 보여주기도 하죠. 또한 전쟁과 평화가 반복되는 시대를 살아가는 등장인물들은 전쟁도 평화도 담담하게 맞는데요. 사실 그들은 전쟁 시기 못지않게 평화 시기에도 치열하게 삶을 살아나갑니다. 평화도 결코 평화롭지만은 않다는 것이죠. 전쟁과 같은 평화, 평화로운 전쟁처럼 불명확한 둘 사이의 구분을 통해서 마치 전쟁도 평화도 모두 우리의 일상임을 보여주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이 작품을 통해 드러나는 톨스토이의 역사관을 소개할까 합니다. 바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영웅이란 없다는 것이죠. 이 작품을 통해서 톨스토이는 자신의 역사관을 끊임없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스토리가 종료된 마지막 장에서는 역사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는 것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을 정도죠. 톨스토이는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역사가 나폴레옹 같은 어떤 특정한 영웅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역사는 모든 사람들의 의지가 모여서 움직이는 것이고 우리가 영웅이라고 착각하는 이들은 사실 모든 사람들의 의지를 구현할 뿐이라는 거죠. 역사적 사건의 원인은 무엇인가? 권력이다. 권력이란 무엇인가? 권력은 어느 인물에게 옮겨진 대중의지의 총화다. 대중의 의지는 어떤 조건에서 한 인물에게로 옮겨지는가? 그 인물에 의해 모두의 의지가 표현된다는 조건 아래서다. 라는 부분이 작가의 생각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 모두는 역사의 큰 흐름을 의식하지 않은 채로 각자의 생각과 의지에 따라 행동할 뿐이지만 그것이 모여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각 사람이 역사의 일부분임과 동시에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체라고 생각하는 톨스토이의 역사관이 이 작품을 통해 잘 드러납니다. 마지막으로 나폴레옹이 실패한 원인을 생각해보겠습니다. 군대의 지휘관으로서 나폴레옹은 러시아 원정 전까지 패배한 적이 없는 불패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의 실패인 러시아 원정 실패로 인해 그는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죠. 이 작품은 러시아 원정 직전 나폴레옹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는 거듭된 승리와 성공에 도취되어 자신도 실수하거나 실패할 수 있음을 잊은 것처럼 보입니다. 톨스토이가 작품 속 전투 장면을 묘사하면서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지휘관의 명령이 거의 매번 그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는 천재 지휘관으로 알려진 나폴레옹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러시아 원정 당시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교만함은 결국 스스로 실패하게 만들고 권좌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도록 하던 주된 요인이 되었죠. 톨스토이는 나폴레옹의 교만함에 대해 이렇게 지적합니다. 신은 파멸시키려는 사람에게서 먼저 이성을 빼앗는다. 여기까지 전쟁과 평화 쭉쭉이었는데요. 역사라는 거대한 흐름 앞에 네, 이거 뭐 들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죠. 이거 뭐 한 번 정도 읽어도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뭐 여러분들 책이 좀 그래도 쉬워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작품들이 원래 그래요, 원래.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씩 하나씩 텍스트로 보면서 좀 볼 수 있도록 합시다. 담비는 책 다 읽었어? 책 몇 페이지까지 읽었어? 어, 잠시만요. 음, 기억은 안 나는데. 대충. 한 100 몇 페이지까지밖에 못 읽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네. 계속 읽으시고. 한자나 문장 네, 쓰기 안 했지? 네, 한자는 문장 쓰기 안 했지? 네, 밖에 눈이 엄청 왔는데 눈 온 것도 몰랐지? 네. 자, 보겠습니다. 1800년 초반 러시아에서 벌어지는 나폴레옹 전쟁을 중심으로 여러 귀족 가문의 젊은이들이 전쟁과 사랑, 성장과 실패를 겪으며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 장편 소설입니다. 거대합니다. 이야기는 크게 전쟁터의 이야기와 평범한 귀족 가문의 일상, 그죠? 그러니까 전쟁과 평화죠. 그리고 그 속에 펼쳐지는 사람들의 성장 이야기가 함께 이어집니다. 먼저 러시아 젊은이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러시아 여러 귀족 가문 가운데 파티와 사교 모임으로 가득한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을 때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이 유럽을 침략하여 러시아와의 전쟁을 가까워진다는 소식이 퍼집니다. 이 소식은 귀족 청년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많은 젊은이들이 나라를 지키겠다며 군대에 자원합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인물은 피에르, 안드레이, 나타샤, 니콜라이 네 사람입니다. 아까 그 줄거리 6명이 나왔는데 요 피에르, 안드레이, 나타샤, 니콜라이만 알면 되겠어요.
자, 피에르는 이제 사생하는데 갑자기 부자가 됐어요. 상속을 많이 받죠. 이 여러분의 꿈이죠. 갑자기 한 100억 상속해봐, 그죠? 피에르는 좀 어수룩하지만 마음씨 좋은 청년으로 어느 날 뜻하지 않게 거대한 재산을 상속받아 부자가 됩니다. 하지만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었죠. 피에르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깊은 고민을 벗어나지 못하고 사회 허영과 사람들 기식 속에서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외로운 거예요. 사실 뭐 돈이 잠깐은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잠깐은. 근데 네, 돈이 영원히 행복하게 할지는 못하죠. 오늘 낮에 뭐 잠깐 어디 TV 보니까 20대에 10억에 당첨된 청년이 나오더라고. 근데 그 돈 때문에 부모님이 막 이혼하고 싸우고 막 그랬대. 그래갖고 차라리 복권 당첨이 안 됐으면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돈이 재앙이 아닌데. 자, 안드레이는 명예를 위한 전쟁으로 나갑니다. 안드레이는 냉정하고 진지한 청년으로서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는 전쟁터에서 많은 전투를 직접 경험하며 처음에는 영웅이 되고 싶었지만 전쟁 속에서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모습을 보며 마음속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전쟁은 영광이 아니라 고통과 슬픔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전쟁의 현실을 깨달았죠. 그러니까 전쟁에 가지 않았을 때는 전쟁 영웅을 생각했지만 전쟁의 참상을 보면서 이게 아니구나라는 걸 느꼈죠. 니콜라이는 전쟁 속에서 책임감을 배웁니다. 니콜라이는 활기찬고 용감한 군인으로 전쟁터의 여러 위험한 순간을 겪습니다. 그는 자신의 두려움과 싸우고 동료들의 희생을 보며 점점 어른스러워지죠. 전쟁은 그에게 책임, 용기, 가족의 소중함을 가르친다. 왜냐하면 전쟁이 가족을 분열시키고 가족을 뺏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불안해할 수도 있죠. 나타샤, 사랑과 실수 속에서 성장하죠. 나타샤는 밝고 생기 넘치는 소녀로 귀족 가문을 사랑받으며 자랍니다. 그녀는 사랑에 가슴 뛰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으로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고 다시 회복되는지 배워가는 인물입니다. 전쟁이 러시아로 다가옵니다. 프랑스 군대가 러시아 깊숙이 침입하자 러시아 사람들 집을 떠나 도망치고 귀족들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전쟁터에서 수많은 병사들이 싸우고 쓰러집니다. 특히 보로디노 전투라는 큰 전쟁에서 러시아와 프랑스 군은 엄청난 희생을 치르며 싸웁니다. 이 과정에서 안드레이는 심하게 다치고 니콜라이도 크고 작은 위험에 맞닥뜨립니다. 피에르의 포로 생활. 피에르는 전쟁 속에서 우연히 전쟁터로 이제 전쟁 상황 속에서 전쟁터로 가게 되고 그리고 프랑스 군대 붙잡혀 포로가 됩니다. 포로 생활하며 그는 먹을 것도 적고 자유도 없는 새로운 고통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피에르는 인생의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배웁니다. 사람들과 나누는 작은 친절, 따뜻한 말 한마디,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큰 행복인지 깨닫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곳에서 풍성할 때는 부유할 때는 못 깨닫던 것이 이제 뭡니까? 그가 결핍일 때, 그죠? 결핍일 때 그걸 깨닫는 거예요. 러시아의 승리와 전쟁의 끝. 러시아는 혹독한 겨울과 러시아 군대 끈질긴 저항으로 결국 나폴레옹을 후퇴합니다. 전쟁이 끝나자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지만 마음속에는 전쟁의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전쟁 이전보다 더 성숙한 사람들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 새로운 삶의 시작. 전쟁이 끝난 후 인물들은 사랑과 가족, 일상의 행복을 다시 되찾기 시작합니다. 특히 피에르는 새로운 마음으로 삶을 다시 시작하고 나타샤도 많은 상처를 딛고 한층 더 깊어진 사람이 되어 앞으로 나아갑니다. 전쟁과 평화는 단순히 전쟁 얘기가 아니라 전쟁 속에서 사람이 어떻게 변하고 성장하는지, 사랑과 실수도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든다는 것, 평범한 하루가 가장 큰 행복일 수 있다는 것 사실을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답까지 달려 있으니까 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문학적 의미를 보고, 다음 주에는
퀴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숙제는 다음 주에 계속 못 읽은 사람 읽으시고요. 고사성어, 작소 9점, 비둘기, 까치작자, 까치 둥지를 비둘기가 차지한다. 남이 애써 만든 것을 가로채서 차지해버리는 것을 비유한다. 공이 있는 사람은 따로 있는데 이익을 엉뚱한 사람이 가져간다. 그래서 까치작자야. 까치작자. 그래서 작. 이게 이제 옛석자거든요. 옛석자. 이 날일자가 이렇게 쌓이는 거야. 옛석자. 그래서 옛석, 옛날인 거야. 이거는 뭐 세조자죠. 그러니까 이 오래된 새죠. 오래된 새. 그러니까 아까 이 뭐라 그랬어요? 이 새가 뭐라 그랬죠? 이게 까치. 연륜 있는 그런 새, 까치예요. 까치. 자, 그 다음에 둥지소자. 이렇게 나뭇가지 이렇게, 응? 밭처럼 많은 나뭇가지를 가지고 쌓아놓죠. 그러니까 둥지. 그치? 둥지. 그 다음에 비둘기 구자. 9마리가 돼. 새가 9마리 돼. 얘네들 뭐 단체로 움직이나 봐. 그래서 비둘기를 뭐라 그래? 구구, 그죠? 비둘기 구. 비둘기점. 그리고 이거 뭐 차지하다. 나무를, 어떤 땅에다가 나무를 탁 박아 놓죠? 그래서 뭐야? 작도, 자, 9점. 그래서 남의 땅을 빼앗는 행위. 응? 작소 9점. 비둘기가 나쁜 놈들이네. 그죠? 알고 보니까. 까치가 열심히 집 지어 놓으니까 거기 딱 들어와서 그래서 어떤 사람의 공을 자기가 다 차지하는 그런 걸 작소 9점이라고. 네, 보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파자 있죠? 이게 옛석자, 세조자. 시간이 오래 쌓였다. 그래서 까치가 꾸준히 집을 짓는 거, 이것을 이제 까치 작자. 둥지소자. 물이 흐르죠? 나무가 있죠? 얽혔어요? 열이 겹친 구조. 나뭇가지 재료. 그러니까 뭐야? 물을 실줄처럼 얽히고 설켜서 둥지를 만든다. 그다음에 비둘기 구자 많아요. 새가 많은 걸 뜻하는 거죠. 꽉 찬 세력이 세다. 센 놈. 비둘기 차지하다. 점령 이런 말 하죠. 점령. 네, 이렇게 해주시고 나머지 뭐 이거는 플러스해서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 내일 아침에 눈이 오는데 자, 우리 시골 사는 친구들 부모님 눈길 조심하시라고 하시고. 자, 수고했어. 안녕.